안녕하세요. 늘 세상에 숨겨진 지식에 호기심이 반짝이는 청취자님,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책상 위에 싼더미처럼 쌓아둔 수많은 논문이랑 비즈니스 리포트들, 그리고 정부 공식 문서들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지식의 심층 분석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들의 면면이 정말 다채롭죠? 맞아요. 이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오늘 분석의 핵심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이 한 사람의 집념과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지 청취자님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다룰 텍스트들이 한 기업의 25년에 걸친 그 피말리는 R&D 스토리를 담은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마에바시 공과대학 연구진의 아주 꼼꼼한 생화학 분석 논문, 그리고 일본 소비자청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기능성 표시 식품 등록 문서들까지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네. 하나의 산업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완벽한 텍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할 주제가 바로 일본의 평범한 돼지고기를 과학과 전통의 결합을 통해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탈바꿈시킨 빙온 숙성 힘으로부타입니다. 빙온 숙성 힘으로부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자, 이것부터 한꺼풀 벗겨보죠. 청취자님, 소고기의 드라이 에이징 같은 장기 숙성 기술은 이미 미식계의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독 돼지고기만큼은 장기 숙성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철칙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업계의 굳건한 상식이었죠. 이 거대한 산업적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장벽의 근원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고기의 생화학적 특성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화학적 특성이요? 네,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수분 활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지방의 산패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아, 훨씬 빨리 상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도축 과정에서의 미생물 제어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상온이나 일반적인 냉장 환경에서 숙성을 시도하면 아미노산이 생성돼서 감치료앗이 돌기도 전에 부패균이 먼저 엄청나게 증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성이 아니라 그냥 썩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축산학계나 식품공학계에서도 돼지고기의 장기 에이징은 수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상 매우 위험한 도박으로 간주해왔던 거죠. 바로 그 불가능이라는 지점에서 1985년 군마현에서 작은 정육점을 창업했던 코리아라 가문의 2대 경영자 쿠리아라 마무르 대표의 그 25년짜리 집념이 시작됩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죠? 네, 원래 일본 요리를 전공했던 요리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감칠맛을 극대화하는 숙성의 메커니즘을 돼지고기에 어떻게든 적용해보고 싶어 했던 거죠. 요리사로서의 호기심이 출발점이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즈니스 기사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요. 그가 단순히 냉장고 온도를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요. 돼지의 운송, 그리고 세척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물리적 환경부터 완전히 뜯어 고쳤더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혁신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요? 보통 축산업계에서 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하면 특수한 품종을 교배하거나 도토리 같은 고급 사료를 먹이는 그런 생산 단계의 유전학적 접근에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아, 이베리코나 구루부타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쿠리아라 대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도축 직후의 과정, 즉 가공 및 위생 통제 기술 그 자체에 천문학적인 시간과 자본을 투입했어요. 위생 통제에 집중했다. 네, 완벽한 위생 제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교한 숙성 기술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통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바로 고기의 열량과 교차 오염을 막는 거였더라고요. 열량과 교차 오염이요? 네, 보통 도축된 돼지들은 트럭에 겹겹이 쌓여서 운반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고기 자체의 열이 갇히고 또 표면이 서로 맞닿으면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한다는 거죠. 아, 겹쳐놓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기들이 서로 절대 닿지 않도록 공중에 띄어서 운반하는 이른바 현수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트럭 안에서 고기를 매달아서 가는 거죠. 굉장히 과감한 시도네요. 더 놀라운 건 세척 공정입니다.
도축 직후 표면의 세균을 씻어내야 하는데 화학 약품을 일절 배제했어요. 약품 없이 세균을 통제했다고요? 네, 오직 물의 온도 변화만을 이용하는 3단계 열충격 세척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냅니다. 온수로 시작해서 상온수를 거쳐서 마지막엔 냉수로 마무리하는 시스템이죠. 온도 차이로 쇼크를 주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세척 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균수를 유의미하게 통제하는 데만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체 25년 중에서 7년을 씻는 데만 쓴 거예요. 와, 7년의 시행착오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원인균의 생존 메커니즘을 억제하려고 했는지 정말 잘 보여주네요. 그렇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통해서 미생물의 세포벽에 스트레스를 주어 사멸시키는 동시에 고기 내부의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려서 산패를 막을 골든타임을 확보한 아주 과학적인 접견입니다. 네네. 이렇게 철저하게 제어된 거의 무균에 가까운 상태가 확보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숙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핵심 기술인 숙성 과정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일본어로 에다부타니쿠, 즉 지육이라는 형태가 등장합니다. 지육이요? 네, 도축 후에 머리와 내장만 제거하고 뼈가 그대로 붙어있는 거대한 한 마리 통째의 도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보통 부위별로 다 자르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의 정육가 공장이라면 이걸 빠르게 등심, 안심, 삼겹살 이렇게 해체해서 유통하겠죠. 근데 히무로부타는 이 거대한 지육 상태 그대로 무려 1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숙성에 들어갑니다. 아, 부위별로 분할하지 않고 뼈가 붙은 거대한 메스를 유지한다. 이건 연력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력학적으로요? 네, 고기를 작게 자를수록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산화가 촉진되고 외부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아,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반면에 지육 상태를 유지하면 뼈와 두터운 지방층이 일종의 단열재이자 온도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축 중심부까지 온도를 아주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 온도 통제의 디테일이요. 자료를 보면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어떻게 통제하던가요? 14일 동안 그냥 단순히 냉장실 하나에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의 사후경직이 풀리고 자가 소화가 진행되는 그 단계별 생화학적 변화에 맞춰서 온도가 각기 다르게 세팅된 7개의 숙성실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킵니다. 7개의 방을 거친다고요? 네, 심지어 그 각 방의 온도 제어 오차 범위가 마이너스 0.1도 이내로 유지된다고 해요. 마이너스 0.1도 이네요. 세상에, 이건 식품 가공업의 영역을 넘어선 건데요. 거의 반도체 클린룸 수준의 정밀 제어 공정이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전문가님 반응 보니까 진짜 엄청난 기술인가 보네요. 그 미세한 0.1도의 오차를 통제한다는 게 사실 이 기준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목표로 하는 숙성 온도가 그냥 일반적인 냉장 온도가 아니라 고기가 얼어붙기 직전의 임계점, 즉 극저온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0.1도만 삐끗해도 고기가 얼어서 세포가 파괴되거나 온도가 올라가서 썩어버리니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빙온 숙성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인데요. 네네. 고기를 0도에서 영하 2도 사이, 그러니까 물은 얼지만 고기 내부의 수분은 아직 얼지 않는 그 아슬아슬한 임계 온도에 노출시킵니다. 극한의 환경이네요. 네, 이 환경에서 세포들은 단순히 차가워지는 걸 넘어서 일종의 극도의 생물학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패딩을 껴입는 것처럼 조직이 얼어붙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스스로 세포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생명체의 세포는 동결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면요.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삼투압을 조절하고 어는 점을 낮추려는 기전을 발동시킵니다.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군요. 동행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연 부동액이요? 살아남기 위한 세포의 아주 처절한 저항이 역설적이게도 인간에게는 미식의 정점을 선사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죠. 그 처절한 저항의 결과가 논문에 기록된 수치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마에바시 대학 연구진의 데이터를 보면요. 최상급 부위인 로스, 즉 등심을 기준으로 빙온 숙성 전과 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칠맛 지표는 무려 25%가 증가했고요. 입안을 꽉 채우는 농후한 풍미를 뜻하는 코쿠 수치는 15% 상승했습니다. 특히 감칠맛의 핵심 성분인 유리글루탐산 함량은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했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수치네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물리적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질,
그러니까 돼지고기 지방의 구조적 변화예요. 아, 지방의 융점 변화 말씀이시죠?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산의 조성이 변화해서 융점, 즉 녹는 점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자료를 보면 원래 39.5도 부근이던 돼지 비계의 녹는 점이 14일간의 빙온 숙성을 거치면서 무려 35.1도까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1도까지 떨어졌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 인간의 평균 체온이 36.5도 전후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입에 넣는 그 순간 불판 같은 외부 열원 없이 오직 사람의 체온만으로도 돼지고기의 지방이 고급 버터나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용해된다는 뜻입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이 물리적으로 증명된 거네요. 아, 맞아요. 두툼한 태공기를 씹을 때 느껴지는 퍽퍽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육즙과 함께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지방이 완벽한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돼지고기 특유의 산화된 냄새, 잡내까지 완벽하게 사라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감이 탄생한 겁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최첨단의 연력학적 제어 기술이 사실 수백 년 전 과거의 전통에서 기원했다는 점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아, 전통지예요? 네, 일본에는 과거부터 한겨울에 히무로라는 천연 얼음 창고에 감자나 무 같은 뿌리 채소를 보관해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힘으로부터군요. 맞습니다. 맹추위 속에서 얼지 않기 위해 채소 스스로 당분을 축적하는 이 한랭 작업의 원리를 선조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지혜롭네요. 현대의 센서공학과 냉동기술은 우리 선조들의 이 불완전했던 경험적 지혜를 0.1도 단위의 데이터로 치환해서 사계절 내내 완벽하게 재현하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전통적 영감과 현대공학의 완벽한 융합이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단순히 와, 맛있는 고급 고기를 만들었다, 이걸로 맺는다면 애초에 이런 방대한 학술 자료랑 공식 문서들을 꺼낼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힘으로부터의 진짜 혁신은 2015년 무렵부터 전개되는 새로운 챕터에 있습니다. 미식의 영역을 넘어서 임상적 근거를 갖춘 예방의학적 식품으로 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2015년에 일본 정부 규제에 큰 변화가 있었죠. 신선식품에 대해서도 과학적 임상 데이터만 있다면 건강 효능을 표기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가 전격 도입됐습니다. 맞아요. 쿠리아라 대표는 자신이 25년간 관찰해온 그 빙온 숙성의 생화학적 변화라면 이거 분명히 인간 건강에 유의미한 기능성 물질을 생성해냈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직감이 발동한 거네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지역학계, 특히 마에바시 공과대학의 사추 히데오 교수 연구팀과 산학 협력을 맺고 고기 조직 내의 펩타이드와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아주 정밀한 분석에 착수하게 되죠. 그 분석 결과가 담긴 2019년의 공식 등록 문서를 보면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나 마주치던 강력한 기능성 성분들이 이 돼지고기에서 대량으로 검출되거든요. 어떤 성분들이죠?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 바로 이미다졸 디펩타이드, 그중에서도 카르노신과 앙세린이라는 항산화 화합물이었습니다. 아, 피로회복 물질이요? 네. 철새들이 쉬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거나 참치가 지치지 않고 바다를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근골격계의 강력한 피로물질 억제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빙온 숙성 힘으로부터에는 이 카르노신과 앙세린이 100g당 무려 500에서 600mg이나 응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내는 타개력은 실제 섭취량 대비 효능에서 나옵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요. 이 고기를 단 40g만 섭취해도 일상적인 육체적 피로감을 유의미하게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일본 소비자청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40g이면 고기 몇 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딱 1인분 분량인 200g을 섭취했을 때 중장년층의 시각적 기억력, 특히 단어나 도형을 기억해내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것입니다. 사시사님, 치바님 화내보세요.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로가 쌓이시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시네요, 오늘. 저녁엔 두툼한 돼지고기 200g을 처방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말 꿈 같은 약이 아닌가요? 정말 모두가 바라는 처방전이네요. 게다가 연구진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추가 등록
등록 문서를 보면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불포화 지방산, 즉 올레산 함량 또한 빙운 숙성을 통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올레산까지요? 네, 단 50g 섭취만으로도 현대인에게 필요한 콜레스테롤 개선 하루 권장량의 절단 가까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에비던스를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B군이랑 글루타티온 같은 체내 항산화 물질이 함께 증가한다는 점도 빙원연구소 특화 자료를 통해 다 증명이 됐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식품 및 영양학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국면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육류를 소비하는 주된 목적은 신체 조직 구성을 위한 단백질 보충, 그리고 생존을 위한 열량 공급, 딱 여기에 국한돼 있었거든요. 고기는 단백질 덩어리다 이거였죠. 하지만 특정 온도 대역의 물리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세포 단위의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해내는 이런 첨단 가공 기술의 발달은요, 식재료를 질병을 예방하고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천연 영양 보조제의 영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영양 보조제처럼요. 화학적으로 분리 정제된 알약을 억지로 삼키는 대신에 가장 완벽하게 조리된 미식 경험을 통해서 생리활성 물질을 섭취하는 예방 영양학의 실체적인 성공 사례가 드디어 등장한 거죠. 정말 대단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과 효능이 아무리 완벽해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다면 비즈니스로서는 실패한 혁신이겠죠. 이들이 연구소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도 꼭 짚어봐야 합니다.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훌륭했죠? 네, 2000년대 초반에 경영에 합류한 아들, 쿠리하라 다이 전무의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돼지고기를 마트 매대 위에 올려놓고 10원 단위로 가격 경쟁을 벌이는 일반 커머더티 시장에서 과감히 철수시킵니다. 완전히 차별화된 제품인 만큼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프리미엄 마켓으로 타겟을 아주 좁힌 전형적인 하이엔드 침투 전략을 구사한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일반 돈육 대비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미식가들이 모이는 일본 최고의 백화점과 파인다이닝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타겟팅을 확실하게 했네요. 수년간의 시식 마케팅과 박람회 참여 끝에 2011년에 사이타마 마루히로 백화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일본 프리미엄 유통의 상징과도 같은 신주쿠 이세탄 그리고 미츠코시 백화점 입점에 성공합니다. 이 가격에도 유명 가부키 배우나 여배우들이 충성 고객층으로 형성될 정도였죠. 셀럽들이 찾는 고기가 된 거군요. 특히 도쿄 니시야자부의 최상급 돈까츠 전문점인 부타구미에서의 일화는요. 이 고기의 물리적 특성이 조리 과정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사례입니다. 아까 융점이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그게 튀김 조리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궁금해지네요. 부타구미의 셰프가 이 히무로 부타를 받아들고 서브마린, 즉 잠수함이라는 특제 두꺼운 돈까츠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꺼운 고기를 기름에 튀기면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잖아요. 네, 속까지 익히기가 매우 까다롭죠. 그런데 히무로 부타는 지방 융점이 낮고 조직이 변형되어 있어서 뜨거운 기름 속에서 튀겨지는 동안 고기 전체가 마치 잠수함처럼 기름 위로 둥둥 떠오르는 독특한 부력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와, 고기가 기름 위로 뜬다고요? 네, 덕분에 겉은 타지 않고 속은 완벽한 미디엄 레어로 익으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통은 느끼다고 남겨버리는 두꺼운 비계층을 마치 푸딩처럼 남김없이 핥아먹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식감을 구현해낸 거죠. 이 강력한 미식 경험과 건강 기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식 수요가 완전히 붕괴됐을 때 이들은 B2B에서 D2C 온라인 채널로 빠르게 전환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5, 6천엔대의 하이엔드 샤브샤브 세트를 가정용으로 판매했습니다. 외식을 대체할 최고급 경험을 원하던 집콕 소비 트렌드와 정확히 맞물리면서 팬데믹 한가운데서도 연매출 20억 엔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한 개인의 집념에서 시작된 기술이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강력한 브랜드로 안착한 겁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승리를 넘어서 일본 축산업계 전체에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어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기존의 시장은 항상 이 돼지의 유전자가 얼마나 우월한가? 혹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사료를 먹고 자랐는가? 이런 1차원적인 생산 조건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껏해야 도토리 먹인 흑돼지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힘으로부터는 아주 평범하고 표준화된 돼지라 할지라도 사후 가공 단계에서 어떤 물리적 환경과 생화학적 통제 기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하이엔드 기능성 식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완전히 관점을 바꾼 거네요. 가치의 중심축이 생산에서 첨단 가공으로 이동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끌어낸 겁니다. 실제로 이 성공 이후에 교토의 육가공 업체가 빈결 숙성 기술을 도입하고 일본 최대 육가공 대기업인 니포넴조차 자체적인 힘으로 숙성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업계 전체가 가공 기술 고도화 경쟁에 뛰어들게 시작했죠. 대기업들까지 움직였군요. 네, 쿠리하라 대표가 2025년에 농림수산대신 관방장상을 수상한 것은 전통 지식과 정밀공학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한 데이터 검증이 결합해서 정체된 1차 산업의 지평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며 추적해본 비몬 숙성 힘으로부터의 여정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패하기 쉬운 연약한 조직의 돼지고기를 7년의 세척 공정 연구, 그리고 14일간의 마이너스 0.1도 정밀 제어 기술로 극복해냈고요. 네. 나아가서 단순한 식재료를 피로회복과 인지기능 향상이라는 임상적 효능을 지닌 일본 최초의 기능성 돼지고기의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입에서 녹는 식감은 덤이고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물이나 식재료들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는 원래 썩기 쉬워. 이 식재료의 영양가는 원래 이 정도야. 라고 규정해버리죠. 하지만 힘으로부터의 25년은 그 원래라는 한계선이 사실은 인간의 과학적 호기심과 통찰 앞에서는 얼마든지 재배열되고 돌파될 수 있는 얄팍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인사이트일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의 끝에서 이런 도발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상이죠? 평범한 돼지고기가 온도계를 얼기 직전으로 아주 살짝 내리는 것만으로 생화학적 구조가 폭발적으로 변해서 기억력을 지켜주는 보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장고 야채 칸이나 찬장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저 흔하디 흔한 식재료들 중 아직 인류가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완벽한 온도나 가공 방식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몸을 살리는 슈퍼푸드로 변신할 준비를 마친 채 웅크리고 있는 재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내일 아침 무심코 베어물 사과 한 조각, 혹은 평범한 두부 한 모가 어쩌면 아직 스위치가 켜지지 않은 미래의 엄청난 보약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학적 팩트에 기반한 아주 지적인 추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한 이 혁신의 메커니즘이 청취자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식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 차원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깊이 있는 배움을 즐기시는 당신과 함께 오늘 수많은 데이터와 통찰을 넘나들며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무척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자극할 더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일상 속의 작은 혁신들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